임대차 존속기간까지 봤죠. 갱신. 자, 갱신에는 우리 민법상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약정갱신, 법정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환.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네, 있다 그랬어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유일해요. 지상권에는 약정갱신과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었고요. 전세권에는 약정갱신과 법정갱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민법상 임대차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약정갱신이란 합의로 갱신하는 건데요. 요거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10년 넘지 못해요. 최장 몇 년이라고요? 10년. 민법상 임대차 기간을 정할 때 20년을 넘지 못한다라는 원칙적 최장 기간은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이건 아직 안 받았어요. 이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를 약정으로 갱신할 때는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따로 하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가 법정갱신인데요. 자,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도 요건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써요, 물건을. 근데 그걸 임대인이 보고도 가만히 있어. 그럼 법정갱신 돼요. 자, 이걸 법적으로 조금 고급지게 다듬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았을 때 법정갱신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세 가지를 갖추면 돼요. 임대차 기간 만료,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 세 번째로,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았을 때. 요러면 법정갱신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이렇게 법정갱신이 되면 다른 것은 다 전임대차와 동일해요. 조건이. 차임이라든가 이런 거 다 똑같은데 기간만은 약정이 없는 걸로 돼요.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 되면. 기간은 약정이 없는 걸로 되니까 조금 전에 봤던 뭐가 적용돼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게 적용이 돼요. 에?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 되면 뭐 할 수 있다? 네,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걸로 가게 돼요. 이게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여건을 정확하게, 효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요거 첫째로 조심하실 게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토지 임대차에서만. 무슨 임대차에서만? 토지 임대차에서만. 동산 임대차 안 되고 건물 임대차 안 돼요. 토지 임대차에서만. 그것도 모든 토지 임대차 아니고요. 딱 네 가지 경우만. 견고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견고한 건물 또는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나무 심는 식목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소금을 채취하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말, 돼지, 소를 기르는 걸 목적으로 하는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 네 가지 경우에만. 약정갱신, 법정갱신은 다른 거 다 되는데 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사만큼은 토지 임대차, 그 중에서도 요걸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만 인정이 돼요. 두 번째로 기간이 만료가 돼요. 토지 임대차. 그리고 지상물이 남아 있어요. 이 지상물은 누구 소유예요? 이거 누구 소유예요? 임차인 소유죠. 토지 임차인 소유예요. 당연히 임차인은 뭘 하고 싶을까요? 갱신. 그래서 갱신을 청구해요. 이때 임대인이 오케이 하면 이걸로 가요.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거절을 해요. 그럼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이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지상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봤어요. 283조. 그걸 이 토지 임대차가 그대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에도 이렇게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이 마련이 되어 있다. 이거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존속기한 및 갱신과 관련된 민법상 조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임대차 효력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게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의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임대인의 의무 하나 기억하세요. 수선 의무. 임대인은요, 아까 뭘 약속했지요? 임차인한테 뭐를 약속했지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그걸 지켜야지요. 그러려면 첫째로 뭐예요?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제3자가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방해하고 있다면 임대인이 가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게 제거를 해줘야 될 거예요. 세 번째로 목적물이 고장났어. 훼손됐어. 당연히 누가 수선을 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이걸 현상 유지 의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목적물을 수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누가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 임차인이 그런 비용을 지출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을 임차인은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대응되는 게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권리예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대응되는 게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란 게 뭐예요?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수선하기로, 그럼 비용도 누가 부담하기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그럼 결국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란 뭘 포기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뭘 포기하는 거라고요?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유효다, 무효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민법상 규정은 꼭 지켜야 되는 규정이에요?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되니까 임의 규정이다. 세 번 답으로 나왔어요. 임의 규정을 골라라. 또는 당사자가 위반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것을 골라라. 세 번 답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와요. 너무나도 쉽지요.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임대인의 의무, 수선 의무. 그에 대응되는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그리고 이제 이 수선 의무와 관련된 판례들을 쭉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임차인의 권리는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비용 상환 청구. 물론 임차권이 가장 기본이지만 임차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채권이고 대항력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그런 권리예요. 그렇죠? 그것만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는데 임의 규정이라 그랬죠. 이때 비용은 두 가지예요. 필요비하고 유익비하고. 필요비는 뭐였죠? 수선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꼭 지출해야 되는 거. 자, 이때 이 필요비하고 유익비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가 하면 요것만 오늘 머릿속에 박습니다. 필요비를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출 후 즉시. 유익비는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킨 거예요. 근데 목적물의 비용을 지출했다, 가액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감가가 일어나니까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가액 증가가 현존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임대차 종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가액을 계산했더니 가액 증가가 남아있어요. 이때부터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봤더니 가액 증가가 남아있다. 그럼 그때부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6월까지 청구할 수도 있어요. 6월까지. 근데 이 6월에 기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출 후 즉시부터 6월, 임대차 종료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부터 6월. 이 아니라 이 기산점이 따로 있어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이렇게.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조심하실 것은 이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청구는 요때부터 하는 거고요. 요게 언제까지냐의 기산점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요때부터 청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를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고, 당연히 이건 외우셔야 되죠. 가로 넣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6월을. 쭉 조문을 만들어 놓고 가로를 딱 쳐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간 몇 번 이렇게 3번인가 답이었었어요. 5일 뭐 1월, 6월, 1년, 2년 뭐 이렇게. 이렇게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거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지금 간단히 임대차 효력의 기본적인 뼈대를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임대인은 수선 의무가 있다. 임차인은 권리를 생각하자. 그 중에 비용상을 청구.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아까? 임차인에 뭐가 있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었어요. 자, 이거 전세권에서도 봤어요, 우리가. 자, 전세권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전세권, 건물전세권, 불문. 토지전세권, 건물전세권, 불문. 두 번째로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고 전세권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전세권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인데 임대차는 조금 달라요. 임대차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만. 어디에서만?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만 인정이 돼요. 토지 임대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로 임차인한테만 인정이 돼요. 누구한테만? 임차인한테만.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전세권에서 봤던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건물이고 기타 공작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물건이어야 되고요. 임차인 소유해야 되고 객관적 용도로 제공돼야 돼요. 이런 것들 중에서 임대인 동의받아 설치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이것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보고 민법상 임대차의 부속물 매수 조건은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박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만, 그것도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그리고 임대차 종료예요, 종료.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왜 이걸 굳이 말씀드렸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오늘은 부속물 매수 조건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세권과 차이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두 번째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었어요. 아까 기억나세요? 어디서 봤어요 이거? 지상물 매수 청구권? 여기서 봤잖아요. 여기 있잖아, 왼쪽에. 여기 있네. 여기. 자,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어디에서만 인정돼요? 토지 임대차에서만. 예? 무슨 임대차에서만? 네, 토지 임대차에서만. 그것도 요걸 목적으로 했을 때. 그렇죠? 두 번째로 누구한테만? 임차인에게만. 임차인에게만. 세 번째로 임대차 종료예요? 기간 만료예요? 기간 만료예요. 미 써 있잖아요. 임대차 종료하고 기간 만료가 뭐가 다르냐? 다르지요. 임대차 종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간 만료가 들어있어요. 임대차 종료는 기간 만료 말고도 사유가 몇 개가 더 있어. 해지, 합의 해지, 임차권 포기, 목적물 멸실 등등. 종료 속에 뭐가 있을 뿐이에요. 기간 만료가. 그러니까요, 임대차 종료와 기간 만료를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다음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지성물 매수 조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고, 틀린 답으로 뭘 냈냐? 부속물 매수 조건은 기간이 만료한 때, 지상물 조건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냈어요. 아무도 못 골랐어요, 답을. 그 문제의 답을. 아무도 못 골랐어요, 진짜.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이걸 써놓은 거예요. 자, 지상물 매수 조건 하나 더 조심하실게요.
우리 민법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토지 임대차인데 건물,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인데 앞불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거기다 지상물을 만들어 놨어요. 건물이라든가 창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해요. 임대인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으니까.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랬고, 부동산 임대차니까 얼마 지나면 해지가 돼요? 6월. 얼마 지나면? 6월. 아까 여기다 표 그려드렸잖아요. 요렇게 6월, 1월, 5일 요렇게. 그럼 이런 사태가 나타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를 했어. 그래서 임차인이 몇 달 걸려서 건물을 딱 지었어. 기다렸다는 듯이 임대인이 해지를 딱 통고해. 그럼 6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고 건물은 6개월 만에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겨. 근데 이거 규정이 없어요. 지상매매권은 언제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기간 만료로 종료한 때만. 근데 이건 기간을 정정하지 않았고 해지 통고로 종료했으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니까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심각해. 이게 대법원까지 갔어. 우리 대법원 고민하다가 요때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게 원래는 한 가지지만 판례가 인정하는 게 하나 더 있다. 이거 생각하죠. 아시겠죠? 예? 지상권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지상권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간을 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기간 만료라는 게 생겨요. 지상권에서는 필연적으로. 그렇죠? 근데 임대차에서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요게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에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과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 더 인정되는 게.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임차인의 권리, 임차권부터 지상매수까지 4가지 권리 중에서 지금 3가지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그렇죠? 임대인의 의무는 요거 하나만 주시면 돼요. 요게 여러분들이 임대차 효력에서 보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 뭐 차임 지급 의무라든가 차임 증감 청구권, 차임 감액 청구권, 무슨 차임을 이기상년체 계약 해지 이런 것들은 다 조문과 관련된 거여서 크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보시면. 요렇게 일단 뼈다구를 잡아주시면 돼요. 임대차 효력. 5번째로 임차권 양도 전대가 나와요. 목적물 전대. 자, 요것도 뼈대를 잡습니다. 먼저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갑과 을이 임대차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얘가 임차인이 임차권을 팔거나 목적물을 다시 빌려줘요.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요 둘이에요. 임대인은 개입한다 안 한다? 개입하지 않는다. 요게 최근에 국제시장 영화 때문에 문제가 하나 생겼죠. 아세요 여러분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는 알죠? 거기서 뜬 가게가 하나 있죠. 뭐 꽃분이인가 뭔가 있어요. 가게가 국제시장 안에 있는. 근데 그 가게가 영화로 뜨니까 그 가게가 현재 그 국제시장이 상영될 당시에 누가 그 가게를 사용하고 있었냐면 전차인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국제시장 때문에 그 가게가 뜨니까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누가 배가 아파요? 누가 배가 아파요? 임대인이 배가 아파요? 얘가 쓰고 있었다니까요. 얘가 배가 아픈 거야. 얘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얘가 권리금을 5천을 더 달라고 요구했어요. 기사 검색해보세요. 인터넷에. 꽃분이네 이래가지고. 못 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느닷없이 권리금이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돼.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걸 얘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 갑은 착한 사람이야. 내 허락도 안 받았고 전대차에서 해지를 해버렸어요, 이거를. 그리고 직접 이렇게 계약을 해서 병으로 하여금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게 기사로 났어요. 사람들은 이걸 흥미 위주로 보는데 저는 이걸 보고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구나. 실생활을 보면 민법이 보여요. 왜 그게 가능한가?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다시 빌려준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뚜껑 열리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 전대할 때 갑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고 하게 되면 이 계약을 갑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그러면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는 계약 당사자가 임차인과 양수인 전차인이다. 임대인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 머릿속에 팍 박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경우 갑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전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 세 번째로 만약에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숨겨진 의미가 있어. 이 동의가 도대체 성질이 뭘까? 기능이. 요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해요. 왜? 이 동의가 요 계약의 효력 요건이라면 임대인 동의받지 않은 양도나 전대는 무효가 된다라고 해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질 않고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만 해놨기 때문에 이 동의는 요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 단 얘가 갑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 전대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양수인 또는 전차인이 임대인 갑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그 뼈다구를 머릿속에 잡아두시면 돼요. 세 가지. 계약 당사자는 둘이다. 두 번째, 임대인 동의를 요한다. 세 번째, 동의받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그 조문으로부터 동의는 효력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세 가지 뼈대를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경우에서가 둘로 쪼개져서 나와요. 사례 형태가. 그 두 가지가 뭘까요? 동의를 받은 양도 전대, 적법양도, 적법전대.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 전대, 불법양도, 불법전대. 불법이라고 안 그러고 무단이라고 불러요. 무단양도, 무단전대. 동의를 받았냐 안 받았냐 두 가지 경우에서. 그리고 각각 양도냐 전대냐 다시 두 가지. 그래서 총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이 네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사례 형태의 문제로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단전대. 요걸 나중에 대비하시면 돼요. 문제 뭐라고 나올까요? 갑이 을에게 임대를 하였다.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단전대. 그럴 때 갑을 용사의 법률 관계가 뭘까? 이제 그걸 나중에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개념원을 잡고 동의의 의미를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 중에 무단전대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증금 권리금이 있었어요. 그 중에 보증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로 기억하실게요. 우리 민법상 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전무합니다. 전무하다는 게 뭐예요? 보증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요. 민법상 임대차 조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보자도 없어요. 보자도. 물론 보자는 찾으면 있을 수 있겠죠. 보증금 아예 없어요. 규정이. 두 번째로 개념은 뭘까요? 이거 보증금. 임차인이 교부했다가 돌려받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보증금의 뜻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 돌려받는 금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꼭 보증금을 주나요? 안 주는 경우도 많죠. 아까 자전거 빌리는 것도 임대차고 렌트하는 것도 임대차라 그랬어요. 보증금 줘요, 안 줘요? 아니에요.
제주도 같은 데 렌트할 때 뭐 신분증 맡기거나 그냥 렌트비 딱 주고 그냥 빌리죠. 보증금 안 줘요. 안 주는 게 더 많아요. 또 최근에 월세 같은 거 어때요? 흔히 실무적으로 깔세라 그러나요? 보증금 없이 월세 선불로 주는 거? 뭐 깔세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거 왜 깔세라 그러는지 몰라.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아예 보증금조차 주질 않아요.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아까 계약금하고 똑같은 거야. 보증금을 주려면 보증금 계약을 따로 해야 된다. 이런. 뭘 해야 된다고요? 보증금 계약. 근데 이거 규정이 없어요. 아까 계약금 계약은 민법에서 요물계약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이건 규정이 없어. 그래서 우리 판례가 보증금 계약은 보증금을 주면서 체결하는 요물계약일 수도 있고 나중에 보증금을 주겠다라고 약속만 하는 낙성계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증금 계약은 해야 되나? 해야 돼. 이럴 때 왜 줄까의 문제가 생겨요. 보증금의 기능. 왜 줄까요 이거? 임차인이 보증금을 왜 줄까요?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대인은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죠. 자, 임대인이 가장 염려하는 게 두 가지예요. 뭘까요? 첫째가. 가장 염려하는 게 차임 제대로 줄까? 이게 가장 염려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대인이라면 저 임차인이 차임을 제때 줄까? 이게 가장 염려스러울 거 아니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목적물을 멸실 훼손시키지는 않을까? 그래서 아파트나 주택 같은 거 애들 졸망졸망 있으면 잘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 막 벽지 낙서하고 막 그래요. 개기름은 잘 안 빌려주고 그러잖아요. 왜? 목적물 멸실 훼손시키니까. 그래서 임대인의 최대 관심이 최대 염려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미리 대비해서 받아두는 게 보증금이에요. 차임 안 주면 보증금에서 까. 목적물을 멸실 훼손시켰어? 보증금에서 까. 이렇게. 그걸 담보적 효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담보적 효력. 즉 손해배상을 충당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게 보증금이다라고 파악을 해요. 우리 판에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 손해배상을 충당을 하는데 언제 충당할까요? 문제가 생겨요. 언제 충당할까요? 네?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우리 판례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물 반환시. 언제 충당한다고요? 목적물 반환시.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볼까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날 반환하는 게 보통이죠. 근데 임대차가 종료가 됐다 하더라도 반환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그러니까 종료시와 반환시가 다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종료시와 반환시가 다른데 반환하는 날 임차인이 물건을 부셔버렸어. 그럼 그것도 보증금에서 까야 될 거 아니에요. 반환하는 날까지 손해배상이 증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반환하는 날까지 보증금에서 까야 할 손해배상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반환하는 날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액수가 확정이 돼야 깔 거 아니에요. 액수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못 까고 언제 까는 거다? 반환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또는 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아직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에 연체 차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미리 충당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우리 실무적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차임 달라 그러면 임차인 중에 좀 강한 사람은 그 보증금에서 까라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안 돼요, 법적으로. 보증금에서 까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왜? 반환할 때 깐다니까, 우리 판례에 의하면. 언제 깐다고요? 반환할 때 깐다. 이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또는 임대차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에 보증금이 지급되어 있음을 이유로 자신의 연체 차임 지급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없다. 근데 하나 조심하실게요. 임대인은 미리 깔 수 있어요. 연체 차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임차인은 까라 소리 못하는 반면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 임차인한테 그냥 보증금에서 깔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요. 또 임대인은. 그래서 우리 판례 할 때 임대인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해요. 연체 차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체이자를 붙여갖고 차입 내놓으라고 독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제 좀 괜찮은 사람이라면 미리 전화해서 이번 달 차입 못 받은 거 보증금에서 공제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누가? 임대인이. 임대인은 그런 자유가 있는데 임차인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대법관님들은 임대인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임차인은 미리 까라 소리 못하지만 임대인은 까겠다 미리 할 수 있다. 보증금에서 조문이 없고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요게 보증금의 뼈대가 되는 대법원 판례. 요거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였었죠? 아까 임대차 종료. 종료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뭘 조심하시자고 그랬어요, 제가? 해지. 왜 이걸 조심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해지가. 해지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해지 기간을 경과할 필요 없이 즉시 해지되는,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임대차 종료. 민법상 임대차 종료 중에 뭐 기간 만료로 종료 이런 거 말고 종료 사유 중에 해지에 의한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해지에 의한 종류가. 해지를 했을 때 바로 해지가 되는 게 하나 있고요. 해지했을 때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게 있어요. 이때 이걸 아까 뭐라고 불렀죠? 해지 통고. 이렇게 불렀죠. 예? 아까 얼마가 지나야 해지가 된다 그랬어요? 기간이 3개가 있었잖아요. 6월, 1월, 5일. 요게 하나 있고, 아까 이런 경우 어때요? 을이 무단으로 양도전돼서 갑이 해지했어요. 부동산이야. 얘 6개월 기다려야 돼요? 얘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런 게 즉시 해지예요.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이거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중 해지기간 경과가 필요 없는 것은 있는 것은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해지기간이 필요한 것 4개가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해지기간이 필요한 것. 첫째, 기간 약정하지 않은 것. 아까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법정갱신된 경우. 이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간다 그랬죠? 이것도 해지기간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 임대차 기간을 정했는데 해지권을 유보했어요. 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당사자들이 임대차 기간을 정했어요. 요때부터 요때까지 뭐 기간 한 3년 4년 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간을 정했는데 밑에 특약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특약을 달았나? 단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해놓고 밑에다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지권을 유보시켜 놨어요. 자, 이 경우 뭐하고 똑같아요? 기간 안정한 거하고 똑같지요? 결과가 기간은 정해놨지만 밑에다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특약을 맺었다면 이건 기간 정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해지할 때도 해지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요게 635조, 636조 이렇게. 마지막이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예요. 이때의 파산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서 확정이 된 걸 말합니다. 자, 어쨌든 임차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이 파산하면 파산했다는 건 더 이상 차임 지급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면 빚잔치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선임이 돼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파산관제인 이렇게 불러요. 보통 그 변호사가 뺑뺑이 돌려갖고 선임을 받아요.
이렇게 임차인이 파산했을 때 파산한 임차인의 재산을 파악해서 빚잔치를 대신해주는 파산관제인이 선임이 되는데 이 파산관제인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결국 임차인이 파산했을 때 누가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 그 사람들이 해지할 때도 해지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637조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 종료 중에서 해지 통고의한 종료 4가지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즉시 해지.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 아시겠죠? 민법상 임대차는 요 정도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뼈대가 되는 것들이.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네. 응? 끝났어. 민사특별법 5개 법이 있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5개 법이 있어요. 이 5개 법에서 6문제가 나오고요. 6문제 중에서 3문제는 맞으셔야 돼요. 그 3문제를 어디서 맞냐? 일단 여기서 맞추면 되고요. 나머지 하나를 여기나 여기에서 맞추면 돼요. 집합건물법은 틀리죠. 미리 마인드를. 이유가 요 집합건물법의 양이 나머지 4가지 법을 합친 것만큼 돼요. 그 양이.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한 문제 나오는데 뭘 추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은 앞으로 문제풀이하고 8월달 될 때까지 안 봅니다. 제가 설명 안 드려요. 괜히 설명드렸다가 머리만 아프고요.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만 찍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고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그럼 모의고사는 맨날 틀려요. 괜찮아. 모의고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찍는 훈련을 하세요. 집합건물법 쫙 읽어보고 탁 찍는 훈련. 네. 안 할 거야. 하려고 했었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4개만 뼈대를 좀 잡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제가 찍어드린다 그랬으니까. 제가 약간 찍신이 있어요. 잘 찍어, 이런 잘 찍어.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나와요. 그게. 안 믿어지시죠? 네. 그대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대로 나온 적도. 네, 믿어주세요. 괜히 이렇게 말했다. 이거 다 녹화되는데 이거 심적인 부담이네. 그 JTBC에서 그 설 특집으로 그거 했잖아요. 왜? 대한민국 10대 점쟁이를 찾아라. 이영돈 PD가 간다. 그걸 했어요. 뭐 그거 촬영하는 동안에 뭐 2만 킬로를 다녔다고, 복비를 1,000만 원을 썼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각종 유명하다는 점쟁이를 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실험을 딱 했어요. 6명이 살아남았어요. 역술인 4명과 무속인 2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6명, 10명을 처음에 선임하는데 못하고 다 틀리고 맨날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굿이나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믿겠어. 6명을 딱 선정한 다음에 2차 검증을 해갖고 역술인 4명이 다 탈락되고 무속인 2명만 딱 남았어요. 그 무속인 2명이 신내림한 지 다 2년 정도밖에 안 된 무속인 2명만 해. 그 둘만 살아남았어요. 그 둘의 버금각이 잘 찍으니까 걱정하냐. VOD 다시 보기로 한번 보세요. 재밌더라고요. 뭐 그 믿어서 보는 건 아니고 재밌더라고요. 그 역술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보니까 참 웃기더라고요. 이영돈 PD가 한숨을 푹푹 쉬어요. 아,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역술인이 이 정도인가 뭐 이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영돈 PD가 갔더니 아, 오늘은 좀 안 된다. 다음에 오라고 그래요. 다음에 갔더니 이영돈 PD가 자기 그 프로필을 바꿔놓은 게 있어요. 그걸 그대로 인터넷상에. 이영돈 PD가 한숨을 푹푹 쉬어요. 이영돈 PD 우리나라 탐사 프로그램의 1인자죠. 어디 갔는지. 채널A에 있다가 3년 계약 끝나고 JTBC로 옮겨갔죠. 돈을 많이 줬겠죠. 채널A에서는 뭐 했었죠? 네? 먹거리 엑스파일 했잖아요. 이영돈 PD가 하는 건 제가 잘 봐요. 네.
재밌어. 근데 이제 그거 갖고 피해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렇죠. 재미는 있어요. 뭐 얘기하다가 지금 흘러갔지? 아, 이렇게 찍는 거 잘 찍어 드릴 테니까 네 가지만 일단 틀을 잡습니다. 틀을 잡는데 벌써 10시네요. 한 5분만 쉬었다가 한 10시 반까지만 조금 더 할게요. 네.